같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후 이제 추모와 관련해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적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구시 쪽의 분수령은 12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12주기 추모식에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최초로 추모식장에 나와서 250만 대구 시민을 위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때늦은 사과였지만 감동 많은 사람들이 울먹울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체 우리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오늘 20주기 오늘이 중요한 분수령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이 당사자 안전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 운동이 새로운 연대의 틀을 지금 시작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난 피해의 주체들하고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런 이제 연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구 지역 사회를 이제 벗어나서 전국적 수준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연대의 힘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이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으로서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 보면 12주기의 그 사과를 한 것이 대구시 행정의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물론 지금 이제 좀 뒤로 다시 빠꾸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12주기가 중요했다면 우리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재난 피해자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면 20주기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문제는 아까 박래본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가 있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변화인데, 지하철 내장재를 불쏘시개에서 불용재로 전면적으로 전국적 교체를 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안전 관련 기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안전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점, 소방본부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변화가 그 이후로 우리가 체감할 수 없었던 것은 계속해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영역에서 생겨났고, 그러한 것의 한 매듭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사자들을 비롯해서 함께하는 옹호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 맡아주실 분은 아까 오성근 위원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다 또 주목할 만한 활동을 자기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발제를 먼저 듣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설명을 오지원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분. 네,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지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대구에 참 부끄럽게도 여기 테마파크는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오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사고가 있었던 장소랑 너무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약간
이 공간을 이렇게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까. 유가족분들도 정말 많이 싸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그 안산에서부터 법률 지원 활동을 시작해서 참사 관련된 일을 세월호 특조위와 서참위에서 함께 한 4, 5년 정도를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관련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특조위랑 서참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그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그 참사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 모든 참사마다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사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그 당장의 그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 목소리를 지우기 위해서 방해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심지어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분들이 겪었었던 문제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사실 이 정부가 보여준 행태 그대로입니다. 뭐 참사라고 부르지 말고 사고라고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뭐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거나 이거는 매우 역행하는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이 근저에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라는 단어는 그 재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과 관련된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재해구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재난에서는 재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결국은 국가가 가해자, 왜냐하면 국가가 현대사회에서는 이 고도의 위험사회가 되면서 국가가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데 피해자라는 것을 재난에 적용을 했을 때 많은 재난에서 국가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정부 공무원들이 피해자라는 용어를 그렇게까지 이제 거부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안 논의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직접적인 피해자 용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지금 법적으로 쓰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피해자성을 부인하려고 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빨리 잊혀지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생명안전기본법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여기 원래 PPT를 준비했었는데 여기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몇몇 분들한테만 지금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제가 왜 생명안전기본법인가 피해자들의 존재를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라고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법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 추모와 관련된 논쟁이 아마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11 같은 경우 2001년에 일어났잖아요. 9.11 테러 같은 경우 그 추모 기념관이 정말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시내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제가 미국 투자를 갔을 때 듣기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뼈 조각이 그 공사 인근의 먼지들하고 함께 옆 건물의 창틀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인근 모두의 도로가 통제되고 그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관련 행정들이 다 일단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해를 다 수습한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추모 공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국가가 방치하기 때문에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뭐 방사능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사능은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지역들, 아주 멀리 있는 지역의 어떤 그 농산물까지도 전혀 팔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으로 농산물하고는 품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그때 진도 미역이 팔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다면 이런 것들을 풍문 피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방치했죠, 당연히. 방치했죠. 그 진도 어민들 실제 손해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는 그런 피해 지원 제도까지도 두고 있더라고요. 풍문 피해, 소문에 따른 피해, 어떤 감정적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한 그 시민, 그 이웃 주민들한테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럼 사실 저는 만약에 뭐 안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지하철 참사에 그 계속 추모 활동을 하느라고 또는 수습을 하느라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조차도 아예 아무런 그 조치를 하지 않고 뭐 피해자들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추모를 빨리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을 이용하죠. 근데 사실은 오히려 그 국가가 그것조차도 풍문 피해라는 이유로 그 보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면 오히려 그거는 갈등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번 정부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사들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법 조문은 주요 조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고는 저는 이제 사실은 모든 참사는 사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사가 처음부터 참사인 사고는 별로 없어요. 사고였는데 땡땡의 땡땡을 통해서 참사가 된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5글자가 뭘까? 국가의 실패인 건데요. 국가의 실패. 그러니까 그냥 단순 사고로 끝났을 수 있는 일을 국가가 실패하기 때문에 참사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방과 대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 지하철이 애초에 화재에 대비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면 사실은 아무리 방화범이 와서 했었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겠죠. 참사로화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다중 밀집 행사에서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뭐 대통령실이 이전했으면은 뭐 시위 집회 막으러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막 원인 조사까지 안 하려고 하게 돼버리는 건데 경찰 인력이 그래서 한 곳에 집중돼서 부족하면 서초동에서라도 경찰들이 못 오나요? 저는 그런 협조 체계가 미리 안 돼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경찰이 전부 다 대통령실만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태원 참사 그 다중 밀집하는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경찰분들이라도 동원이 빨리 못 됐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체계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문제고, 그다음 대응과 관련해서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기관사가 비상 정찰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긴급 상황에서 그런 권한이 주어졌고 그와 관련된 상황 전파 훈련을 받았다면 사실은 참사가 되지 않았겠죠. 사고 수준으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경찰과 소방이 이번에 결국은 11시까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피해자분들이 응급차가 부족하거나 응급차가 지나갈 길을 경찰이 뚫어주지를 않아가지고 엄청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도 병원에 못 간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결국 합동훈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합동훈련을 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행안부 장관이에요.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도 경찰과 소방 양쪽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수습본부가 빨리 설치를 해서 각각의 그 병원들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까지, 종합병원까지도 같이 훈련을 해요. 평상시부터. 그래서 그 병원이 이번에도 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병상을 수용할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뭐 긴급하게 그때 바로 뭐 순발력 발휘해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미국처럼 그런 종합병원까지도 우리나라 법에도 그러니까 긴급구조 지원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합병원이.
그런 종합병원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경찰, 소방, 서울시, 행안부 같이 훈련을 하는 체계에서 늘 훈련을 해야만 그게 긴급 상황에서 발휘가 되는 건데 평소에도 각각 훈련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당연히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수습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제일 문제가 피해자들이 어느 병원에 가 있는지를 가족들이 모르게 되는 거죠. 그 정보를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사실은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조하는 사람이 그 정보까지 하나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구조하는 사람, 경찰, 그다음에 서울시 관계자들, 그 지자체 관계자들이 다 같이 협동 훈련을 해서 그 구체적인 생존자 명단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결국 어느 병원으로 갔고 어떤 순간에 사망을 했는지를 기록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도요. 그 동선을 30명이 피해자고 가해자들까지 죽었다. 그러면 그 가해자들의 동선까지도 싹 다 파악을 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어땠어요? 경빈이 엄마가 끝까지 지금 저희 마지막까지 절규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냥 오후 5시에 발견돼서 엄마한테 인기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시간 동안 배를 4번이나 갈아탄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방치된 순간이 있지는 않았는지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사망한 것인지를 아무도 조사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가족분들이 한 분 한 분 따로 각 기관마다 다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권리로서 필요한 것이고 이런 문제들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 회복과 복구라는 어떤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이나 기억, 추모가 가장 중요한 피해 지원이라는 사실이 외면당하는데 왜냐면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요. 자꾸 떼쓴다 뭐 이런 식으로 평화하면서 지나가려고 빨리 잊혀지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인권적이나 인도적 피해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자꾸 국가 차원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문제의식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같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제 그래서 피해자 개념과 권리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원 규정을 뒀고요. 기본적으로 특히 재난의 특수성은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약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맞았다.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개시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난이나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당장 기업이라는 어떤 사업장의 공간에서 벌어지거나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 이 정보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도 지하철과 관련된 정보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국가가 어떤 정보를 독점하거든요.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그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이 가지고 있지 뭐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와는 달리 피해자들은 그 기업이라든지 국가와 싸워야 되는 당장의 그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정부 세력으로 정부가 수준이 낮을수록 그렇게 몰고 가려는 경향성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명확하게 피해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라고 규정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난 피해자 규정을 뒀습니다.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훈을 축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립조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참위가 자꾸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서 명확한 하나의 단일한 결론을 내지 못했을 뿐이고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요. 그 종합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사참이 성과 없다. 몇천억 드리고도 아무 성과 없어. 이렇게 정말 머리 기사를 똑같이 다 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합보고서 읽어보면 정말 그 전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성과들이 많이 있고 특히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히려 정리해서 저희가 그걸 국가가 제도 개선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독립조사가 돼서 이 어떤 교훈들이 쌓인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안전역량 평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진상규명 결과를 안전기준이나 매뉴얼이나 법령 개정 등에 적용시키도록 해서 규제 완화를 하기 이전에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함부로 완화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역량 평가 제도인데요. 이것이 이제 주요한 저희 법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법안을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2조의 3호를 보시면 피해자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법에 규정된 피해자보다도 넓은 의미의 그 피해자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또는 이제 구조활동을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다만 그 피해 지원의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심리 지원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는 그때그때 참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중대본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5조의 안전권이라는 것을 17페이지에 있고요. 5조의 안전권이라는 것을 법률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명권과 안전권이 헌법에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에서라도 명시가 필요해서 이렇게 규정을 뒀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것을 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분들은 훈련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는 걸 정말 일상적으로 직접 훈련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매뉴얼이 처박히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안전약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웃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웃이 바로 옆에 계시는 안전약자한테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는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평상시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도 안전약자들만 따로 더 희생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많지는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7조의 피해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조항이 20년 전에도 있었다면 과연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어땠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고 행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의 수색을 요구하는 것도 권리이고 유류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처럼 지금 피해자들은 연락처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이런 거를 정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마음대로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그다음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권리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조는 그 안전사고에 대한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공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법을 죽어라고 반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또는 기업과 단체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너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거를 다 알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감사원, 조사기구 등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독립조사기구가 생기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공개되는 거고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공개돼 있어요. 거의 공개돼 있어요. 회의 자료면 뭐면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이게 교훈이 집적이 돼야 되는데 판결문이 지금 현재로서는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 쪽 사람들만 문제된 사람들한테만 판결문이 송부되고 피해자들한테는 지금 송부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되는 범죄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 유형도 많거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재난 피해자분들이 그 범죄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을 열람등사하거나 판결문을 받아보실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안전사고는 공익적인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아예 명시화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피해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구조의 국가 등의 책무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한 게 사망, 국가 등은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우리나라 안전관리 기본계획 보신 분 계세요? 구글에 찾아보면요 미국 게 더 빨리 나옵니다. 우리나라 거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나 뭐 그랬는데 그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명시한 거고요. 12조가 좀 중요한데 기업과 단체 등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단체 등은 안전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단체들이 사실은 국가한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단체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이제 명시하고 발생 및 수습 현장을 훼손하거나 그 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조항, 계속 문제되는 조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15조의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현행 법에도 있지만 조사를 하라고 돼 있고 자체 조사를 하라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조차도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임의로 돼 있는데 왜냐면 행안부가 자기한테 책임이 올 조사를 할 리가 없잖아요. 계속 그런 문제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조사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수사관으로 형사 책임만으로 안 되는 그 구조적인 책임 조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만 재발방지책이 나오거든요. 백날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봐야 꼬리 자르기밖에 안 돼요.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독립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기업과 추모도 16조에서 아예 명시를 해서 그런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사실은 이제는 피해자분들이 직접 투사가 돼서 인근 주민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아 이거는 이런 안전사고를 기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이것이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갈등 역시도 사실은 국가가 해결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처럼 허벌판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라는 이름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부분이 아까 인근 주민들의 갈등 부분, 그분들도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 역량 평가라는 것이 20조에 있습니다. 26페이지에 20조에 결국은 모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제정하거나 수립할 때 안전의 영향, 환경 영향 평가 비슷하게 그거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를 하도록 일단 이렇게 넓은 의미의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률로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일단은 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좀 더 차근차근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돼서 한원스럽겠습니다.